자, 물공부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탐구 실험 시간을 그려나가는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조별로 자리 배치 안 되어 있으면 조별로 자리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탐구 실험 또는 통합과학 도우미는 잠시 영상을 멈춰주기 바랍니다. 모두들 정비됐죠? 자, 통합과학 시간에 미리 접한만도 있겠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한번 살려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의 목소리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활동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과학 탐구 방법을 다룰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활동지 하나하나가 수행평가에 활용되니까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원들과 소통도 해보고 나름대로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에는 정리한 내용을 온라인 패들렛으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공지를 했던 것처럼 조별로 한 명씩은 휴대폰이나 스마트 단말기를 챙겨서 오늘 소통한 내용 업로드 해주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혹시 지금 없어서 웅성거린다면 모두들 진정해 주고요. 나중에 시간 줄 테니까 그때 몇 명만 움직여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도중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진정되었으면 그리고 준비되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했던 우리 탐구 방법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에서 물금이가 시행을 했던 적용을 했던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과학 탐구 방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관찰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에 근거해서 추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등의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학 탐구 방법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귀납 탐구 방법의 경우에는 탐구 대상을 직접 관찰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직접 관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인 경우에는 자연현상을 관찰했을 때 이런 문제에서 문제의 어떤 답이 무엇인지 그 관찰자가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워서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각각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공룡이 왜 대멸종을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 하면 우리가 흥미롭게 옛날부터 좀 접근했던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인데요. 공룡은 중생대에서 신생대에 넘어갈 때 급격하게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지금 지구가 태어난 지 45억년에서 6억년 이렇게 지난 현재까지 생명체의 생물종들이 한 5번 정도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룡은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멸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멸종을 하는 어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 변화나 가뭄이나 폭우 이런 거와 같이 급격한 어떤 기후나 환경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처럼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종이 나타나면서 경쟁이 밀려서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과연 공룡은 무엇 때문에 멸종을 했을까요? 우리가 귀납 탐구 방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였으면 내가 어떠한 자료를 관찰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석을 하면서 거기서 규칙적으로 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말을 해주는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을 하여서 일반적인 명제를 완성을 해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룡들이 현재 멸종해 있고 당시의 지층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나 화석을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수집된 자료들은 공룡들이 운석 충돌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종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서 얻어진 자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공충의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 중에 하나로서 그냥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떠다니는 그런 녀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신생대 초,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화석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곱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석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흔적조차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어떤 에너지, 충격이 있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리듐 함량. 우리가 지금 중생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에는 이리듐 함량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올 때 이리듐의 함량이 급격히 말이 오늘 꼬이네요. 그죠? 이리듐의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는 무엇이다? 지구 내부가 아니라 어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유입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카탄 반도 주변에는 칙슬룹 분화구라고 해서 한 6,500km 정도의 아주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암석을 조사를 해본 결과 유리질 알갱이 그리고 석영 알갱이처럼 단단한 알갱이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긁혀 있는 그런 자국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단단한 녀석들이 긁히려면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런 암석들의 긁힌 자국이 발견이 되고 유공층의 화석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리듐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같이 지구 내부가 아닌 지구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유입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아주 바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공룡 멸종에 있어서 운석 충돌이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규칙성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운석 충돌에 의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공룡이 갑자기 멸종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베껴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자료 수집 과정을 고안을 하시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해서 그에 따른 규칙성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8번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생강차 좀 마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강차를 마시는 ASMR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안 나와 얘들아. 자, 가설을 이용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탐구 과정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탐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플레밍이 실험을 했을 때 세균과 관련된 실험을 했었습니다. 여기 배양배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균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전분물을 이렇게 굳혀서 어떤 한천 배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세균을 문질문질 해 놓으면 세균이 이 안에 있는 영양분을 처묵처묵해서 아주 거대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들어온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는 세균이 생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이 생각을 했을 때,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계속 죽네? 그렇다라는 건 푸른 곰팡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일 거야. 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같고 단 하나,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 한 가지 조건만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좀 세 가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자,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입니다. 독립변인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조작변인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조작은 흔히 이야기하는 실험 조작, 주작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바꿔준 내용이에요. 자, 바꿔준 내용이고 통제 변이는 그 이외에 모두 똑같이 맞춰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것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바꿔버리면 내가 얻어낸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초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작변인, 즉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속변인, 이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변이는 우리가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양배지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의 어떤 농도라든지 또는 실험을 하고 있는 어떤 온도, 그 다음에 어떤 날짜,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이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푸른 곰팡이 배양액이죠. 이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 즉, 푸른 곰팡이 배양액 주입 여부가 조작 변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야? 그렇죠. 우리가 가설에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할 거라며. 그래서 이 가설에서의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이 조작 변인이라고 생각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균이 생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장 여부가 되겠죠. 이렇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모이면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구를 수행을 했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군이 무엇이냐? 그렇죠. 대조, 즉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비교. 그 다음에 실험군은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조군과 비교를 하였을 때 무엇을 달리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조군은 통제변이 싹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통제변이만 딱 갖춘 거지. 그리고 실험군은 무엇이냐? 우리가 통제변이 싹 다 갖춰진 상태에서 조작변인, 즉 독립변이만 하나 딱 바꿔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배양액을 주입한 곳에서는 생장이 억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입하지 않은 곳에서는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세균이 죽었고요. 푸른 곰팡이가 주입되지 않았으면 세균이 막 왕창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레밍이 세운 가설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위와 마찬가지로 빨간색 글씨를 똑같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인식을 해서
원인과 결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 무엇을 바꿔주면 뭐가 바뀔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영어 문법에서 if A, 그 다음에 then B. A를 해주면 B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라는 이야기도 해보았고요. 대조군에 대해서 실험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귀납적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듯이 첨묵첨묵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자, 라면에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어, 우리 한국인 하면 매운 거 땡기잖아요. 그죠? 그냥 매운 라면을 만들어 보자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 했을 때 떠오르는 매움의 대명사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청양고추죠. 그죠? 그러면 청양고추를 넣은 라면은 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탐구 방법에 따라서? 그렇지.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라서. 매운 라면을 만들 때 청양고추의 양에 따라서 라면의 매운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세웠다면 우리가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청양고추의 어떤 개수에 따라서 썰어 넣은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매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를 하려면 뭐는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다가 라면의 종류는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라면은 안성탕면, 어떤 라면은 신라면, 어떤 라면은 불닭볶음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변이는 무엇이다? 그렇죠.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통제변이는 라면의 종류, 라면의 물의 양, 라면을 조리한 시간 이런 것 등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종속변이는 그렇죠. 라면의 매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런 매운 정도를 측정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코빌 지수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대조군은 무엇이겠어요? 통제변이만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야? 그렇지, 우리가 지정된 라면을 딱 끓인 그냥 순수한 라면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험군은 그렇지, 대조군에 비해서 청양고추를 하나 넣은, 청양고추를 2개 넣은, 청양고추를 3개 넣은 라면을 각각 만들어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실험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만약에 청양고추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매워진다면 그렇지, 우리가 가설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청양고추를 많이 넣은 라면일수록 더욱 맵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라면에 따라서 이렇게도 우리가 귀납적으로 탐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귀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면보다는 우리가 청양고추, 매운 거 이야기했으니까 청양고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에서 와 엄청나게 맵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했어. 과연 이 음식은 왜 매울 것인가? 왜 매운 것인가? 어제 먹은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든 맵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다 먹어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무엇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성분을 싹 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리 과정에서 청양고추를 썰어 넣은 그런 음식들이 모두 맵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내는 거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으면 매워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 있다면 이는 귀납적으로 탐구를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귀납적 방법이랑 연역적 탐구 방법이 엄청나게 과학적인 발견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는 거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 페이지 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에 특정 탐구 방법이 사용된 예시를 조별로 만들어서 발표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표를 여러분들 직접 듣고 싶은데 선생님이 못 가니까 조금 방법을 좀 달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언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 테마도 좋고요. 관심 있는 과학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탐구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지, 즉 귀납적 탐구 방법을 할 것인지 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문제인식을 하시고 이를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결론,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을 원리를 이끌어낼 것인지 또는 어떤 잠정적인 답을 세워서 이에 따른 검증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패들렛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패들렛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패들렛.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터넷 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https에서 콜론에다가 슬러시 2번 넣고요. padlet.com 슬러시 gydlr123 슬러시 mghs 언더스퀘어 1st first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어오면 이렇게 각 반별로다가 선반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각 반별로 여러분들 위치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오늘 활동한 내용 올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목에다가 조 이름, 그 다음에 함께한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했던 탐구 방법이 사용된 예시를 게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지를 찍어서 올려도 좋고요. 또는 텍스트로 올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수업 시간 내에 완료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이 끝난 시간쯤 해서 볼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수업 시간 내에 완료가 일단 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 됐든 다 못했든 일단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게시한 내용을 보고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댓글로 토론도 해보시는데 말꼬리 늘어지고 기분 나쁘게 하면 선생님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반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를 눌러서 1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조 홍길동 그 다음에 김양산 그 다음에 박물금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퍼센트가 쭉 올라가면서 사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발행 이렇게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2반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좋아요나 또는 댓글 등을 남겨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PDF로 돌아와서 6번 조언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관심 있는 과학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탐구 방법,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 것 같습니다. 반별 세팅에 따라서.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총 10분을 주도록 할게요.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해 보시고 탐구 방법과 과정 한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분 조금 안 남았습니다. 주제 마저 정해 주시고 이제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삼 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 완료한 사람들은 사진 촬영을 해서 또는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각 반에 맞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는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혹시 QR코드 필요한 사람 QR코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자, 여러분들이랑 찐으로다가 10분 같이 보내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패들렛 사이트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각 반에 맞게끔 플러스를 눌러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업 시간 내에 완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지 여러분들 잘 갈무리 해 놓으셨다가 이 다음 주에 선생님 학교 갔을 때 뭐 수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수업 종이 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활동을 계속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지금 스마트 기기 또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휴대폰 가방에 반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